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 하나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공정함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빛났던 그런 놀라운 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는 어쩌면 이 시험을 준비하시느라 밤을 하얗게 새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컴컴한 호롱불 하나 켜놓고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 손이 꽁꽁 얼어붙는데도 붓을 놓지 못하시며 오로지 책 한 권의 인생 전부를 거셨던 우리 조상님들. 그분들이 평생을 바쳐 도전했던 그 시험. 그것이 바로 과거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그 시절 유럽에서는 글자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채 안 되었습니다. 왕족이거나 귀족이 아니면 평생 책 한 권 만져보지도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그야말로 답답하고 어두운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미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고 있었습니다. 농사짓던 시골 양반의 아들도, 가난한 산골 선비의 자식도 책을 펼쳐들고 글 공부에 매진하면 나라의 큰 일을 맡아볼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실력으로,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과거제가 도대체 어떤 시험이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치러졌는지, 어떤 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뜻과 자부심이 무엇인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 그 작은 정성 하나가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녀분들, 손주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후손인지를 알고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과거라고 씁니다.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에서 일할 사람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더 높이 올라가면 장관이나 도지사 같은 그런 자리에 오를 사람을 시험을 쳐서 뽑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제는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 한 번에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시골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과거에 급제했다 하면 그 마을 입구에 큰 깃발이 펄럭이고 며칠 동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떡을 나누어 먹고 풍악을 울리며 그야말로 경사났다, 경사났다 하면서 온 마을이 들썩였지요. 어떤 마을에서는 그 합격자의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우물가에서 펑펑 우셨다고도 합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가르쳐 보겠다고 손이 다 닳도록 길쌈을 해오셨던 그 어머니의 기쁨.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옛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벼슬아치를 뽑았을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왕의 친척이거나 큰 부자거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수의 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핏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글재주가 뛰어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평생 흙바닥에서 일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1000년이 넘게 귀족들끼리만 권력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라이 집안은 대대로 사무라이, 농민의 자식은 대대로 농민. 그렇게 신분이 모처럼 박혀서 평생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는 어땠습니까? 카스트 제도라고 들어보셨지요? 한번 천민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도, 손자도, 증손자도 영원히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일찍이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 사람을 쓸 때는 핏줄이 아니라 능력으로 써야 한다. 출신이 아니라 학식과 인품으로 써야 한다. 이 얼마나 앞서가는 생각이었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과거제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고려시대, 광종 임금 9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958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도 더 된 옛날입니다. 광종 임금께서는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라의 신하를 뽑을 때 핏줄을 보지 않고 시험을 봐서 뽑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고려는 호족들, 그러니까 각 지방을 쥐고 흔드는 큰 세력가들이 정말 강했습니다. 이 호족들은 대대로 자기 자식들을 자기 자리에 앉혀왔습니다. 그런데 광종 임금께서 이제는 시험으로 뽑겠다 하시니 호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쩍 뛰었지요. 자기들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광종 임금께서는 굳건하셨습니다. 어떤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제도를 끝내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과거제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과거제는 고려시대 400년, 그리고 조선시대 500년, 도합,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다리,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입니다. 1000년. 무려 1000년 동안 한 나라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았다.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세계사를 통틀어 봐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은 나라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제는 어떤 종류가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문과. 문과는 글 공부를 한 선비들이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인기가 많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나라의 큰 신하가 될 수 있었죠. 우리가 흔히 과거 급제했다고 하면 대부분 이 문과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과. 무과는 무예, 그러니까 활쏘기, 말타기, 칼쓰기 같은 무술 실력을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에 합격하면 장수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지요.
어떤 사람은 화살 160발을 쏴 그중 150발 가까이 명중시키는 그런 신궁 같은 실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잡과. 잡과는 외국어, 의학, 천문학, 법률 같은 전문 분야의 시험이었습니다. 통역관, 의원, 천문관, 법관 같은 전문직을 뽑는 시험이었지요. 한문은 물론이고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잡과를 통해서 등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과거제가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아시겠지요? 글 공부 잘하는 사람, 무예에 능한 사람,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 모두 다 뽑았습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인재 등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과거 시험,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초시라고 했습니다. 첫 시험이지요. 이건 각 지방에서 보는 시험인데 여기서 일정한 인원을 뽑았습니다. 전국 8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지방에서 동시에 시험을 봤습니다. 한 도에서 수백 명씩 뽑혔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복시라고 했습니다. 거듭할 복, 시험시. 이건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에서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초시에 합격한 인재들이 다 모여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합격해야 했지요. 이 복시에서 보통 33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세 번째 관문, 이게 진짜 마지막 시험입니다. 바로 전시,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어전, 그러니까 임금이 계신 곳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 그 유명한 장원이 나오는 겁니다. 장원, 시험에서 1등을 한 사람을 장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원이 되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날부터 그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그 사람의 답안지를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술을 따라주시고 비단옷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원은 자기 고향으로 금이환향, 비단옷 입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 마을에 도착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며칠 동안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지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고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 과거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시험, 실제로 어땠을까요?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한번 그때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조선시대 어느 봄날 새벽, 한양 한복판에 거대한 시험장이 차려졌습니다. 시험 장소는 보통 성균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는 임금이 계신 궁궐 앞 넓은 마당이었지요. 새벽 4시, 5시, 아직 어둑어둑한데도 시험장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습니다. 멀리 함경도에서, 평안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젊은이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두루마기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책 보따리를 들고 마음속에는 평생의 꿈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위해서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공부했습니다. 부모님 산소를 지키며 농사 짓던 효자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책 한 권 사기 어려워 절에 들어가 책을 빌려 읽으며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자식을 굶기면서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한 가장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 한 번의 시험에 인생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함경도 두매산골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한 달도 더 걸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집신 한 켤레가 다 닳아서 새 것으로 갈아 신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주막에서 잘 돈도 없어서 길가 나무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책 보따리만은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자,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장이 열리면 선비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시험장에는 자기 자리, 그러니까 한 사람씩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은 하루 종일 받습니다. 어떤 시험은 며칠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동안 선비들은 그 자리에서 먹고 자며 시험을 봤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었지요. 시험 문제는 어땠을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온 것을 옮겨 적는 게 아닙니다. 임금께서 다스리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깊이 있는 정책 제안을 글로 써내야 했습니다.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기 생각을 펼쳐야 했습니다. 또는 사서이 삼경, 그러니까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담은 책에 깊은 뜻을 풀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 어떻게 다스려야 백성이 배부르게 살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문제를 받으면 선비들은 어떻게 답을 썼을까요? 단순히 쌀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옛 임금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는지, 그 사례를 들어가며 농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 흉년에는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글로 풀어내야 했습니다. 글씨도 정갈해야 했고, 문장도 아름다워야 했고, 내용도 깊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정말 평생을 공부하지 않고는 도저히 답을 쓸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선비는 답안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공부한 모든 것을 이 하루에 다 쏟아부어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분들입니다. 먼저 그 유명한 율곡 이이 선생님. 여러분, 5,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그분 말씀입니다. 율곡 선생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무려 9번이나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급제하셨습니다. 9번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어려운 그 장원을 무려 9번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곡 선생님을
구도장원공이라고 불렀습니다. 9번 장원을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면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7살에 이미 어른들이 보는 책을 읽으셨고 13살에 처음 시험을 봐서 장원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천재성이 빛났지요. 후에 율곡 선생님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셨습니다. 10만 명의 군사를 미리 길러두자는 말씀이셨지요. 안타깝게도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해안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율곡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8년 후에 임진왜란이 정말로 터졌으니까요. 또 한 분, 퇴계 이황 선생님.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그분이십니다. 퇴계 선생님께서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벼슬길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학문에 바치셨지요. 퇴계 선생님의 학문은 일본까지 전해져서 일본의 학자들이 퇴계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실 정도였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우리 조선 선비를 스승으로 모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일본의 학자들이 퇴계 선생님의 책을 보고 또 보고 베끼고 또 베끼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강의 배다리, 그러니까 배를 이어 만든 다리를 놓은 분이십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하실 때 거중기를 만들어서 무거운 돌을 가볍게 들어 올리신 분이십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책을 쓰셔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과거 시험을 통해 벼슬길에 나가셨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정약용 선생님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분이 없으면 일이 안 풀린다고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황희정승. 여러분, 황희정승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지요? 그 유명한 청백리, 그러니까 깨끗한 신하의 대명사인 분입니다. 이분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용되셨습니다. 세종대왕을 도와서 우리 한글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함께하신 분입니다. 황희정승은 평생 청렴하게 사시면서 오로지 백성만 생각하셨습니다. 비가 새는 집에서 사실 정도로 청빈하셨다고 합니다. 정승의 자리에 계시면서도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냥 핏줄로 벼슬 자리에 앉으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역사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선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과거제가 있었기에,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았기에 이런 위대한 분들이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 시험이 정말 공정했을까요? 부정행위는 없었을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 시험을 정말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답안지에 자기 이름을 쓴 곳을 시험관이 못 보게 풀로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답안지를 채점할 때 누가 쓴 답안인지 모르고 채점하는 겁니다. 이걸 봉미라고 했습니다. 봉할봉, 꼬리미. 어떻습니까? 정말 공정하지 않습니까? 또 답안지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베껴 쓰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험관 중에 자기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글씨체를 알아보고 후하게 점수 줄까봐 그랬던 겁니다. 글씨체로 누가 쓴 답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걸 역서라고 했습니다. 정말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칠 때 옆 사람의 답안을 베끼지 못하도록 자리 사이에 가림판을 세웠습니다. 시험장 안에는 무서운 시험관들이 돌아다니며 감독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고 평생 다시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명단에 올려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손까지도 몇 대에 걸쳐서 시험을 못 보게 했습니다. 정말 엄격했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00년 전, 그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이렇게 공정한 시험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 모든 것의 뿌리가 사실 우리 과거 시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시골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잊혔지만 그분은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책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 양반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양반집 아이들이 보는 책을 몰래 빌려다 읽었다고 합니다. 호롱불 기름 살 돈도 없어서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손이 시려서 입김으로 손을 녹여가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했습니다. 머슴 살던 그 집안의 아들이 시골 양반집 머슴이 나라의 큰 신하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가능했을까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조선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학문만 깊다면 누구라도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한 일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부했지만 매번 떨어지셨던 분이 70이 넘어서 마침내 합격하신 겁니다. 임금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그 노인을 불러서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대의 끈기에 감탄했노라 하시며 술을 따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시험에 합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 후에도 나라의 일을 보셨습니다. 늦게 합격했지만 그분의 학문과 인품은 다른 누구보다 깊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후기에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합격한 사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임금께서 너무나 감탄하셔서 그 노인에게 특별히 벼슬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과거제의 정신이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가난함도 부유함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오직 능력과 학문과 인품으로만 평가한다. 이 얼마나 멋진 정신입니까? 또 한 가지, 옛날에 어떤 선비는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가진 돈을 다 빼앗기고 책 보따리만 겨우 지키고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시험을 봤지만 그 선비는 결국 합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그 의지, 그 끈기, 정말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선비는 시험을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시험을 포기하고 상을 치러야 했는데 어머니의 유언이 시험을 꼭 보거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비는 눈물을 머금고 시험장에 갔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증을 받자마자 어머니 산소에 가서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 속에 가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한 편의 드라마이고 한 편의 영화입니다. 그분들의 그 눈물겨운 노력, 그 끈질긴 의지가 모여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그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왜 우리가 이 제도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재 등용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제가 시작된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고려광종 9년, 서기 958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유럽이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보다 거의 1000년이나 늦었습니다. 영국이 처음으로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뽑기 시작한 것이 1850년대였습니다. 우리보다 거의 900년이 늦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영국이 공무원 시험 제도를 만들 때 사실 우리 과거제, 그리고 동양의 과거제를 참고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양의 공무원 시험이 동양의 과거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세계로 뻗어나가서 결국 오늘날 전 세계 공무원 시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1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둔 제도를 1000년 후에 서양에서 따라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위대함입니다. 둘째, 과거제는 신분의 벽을 넘게 해준 사다리였습니다. 옛날에는 어디든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천민으로 태어나면 평생 천민이었습니다. 그 자식도 천민, 그 손자도 천민. 영원히 그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비록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양반이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양반의 자식이라면 가난하든 부자든 시골이든 한양이든 시험을 통해 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평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다리가 있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평생 바닥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그 사다리를 1000년 전에 이미 놓아주신 겁니다. 셋째, 과거제는 학문을 사랑하는 민족의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줄 아십니까? 왜 부모님들이 자식 공부시키는데 그렇게 정성을 쏟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과거제의 유산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1000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농사를 짓다가도 장사를 하다가도 자식만큼은 공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서 과거에 합격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이 1000년을 이어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 높은 나라, 가장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교육의 힘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뿌리는 천년 전 과거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부모님들은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소를 팔아서, 논을 팔아서 자식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온 정신입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1000년 동안 이어오신 그 학문 사랑의 정신입니다. 넷째, 과거제는 공정함의 정신을 우리 민족에게 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복미, 역서 같은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답안지에 이름을 풀로 봉하고 다른 사람이 베껴 써서 글씨체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1000년 전에 이런 공정한 시험을 치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공정함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일에 분노할 줄 압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에 항의할 줄 압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오신 그 공정함의 정신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과거제는 위대한 인물들을 키워낸 요람이었습니다. 율곡 이이, 퇴계 이황, 다산 정양용, 황희 정승,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대한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과거제를 통해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셨습니다. 만약 과거제가 없었다면 이분들이 그저 시골에서 책이나 읽다가 생을 마감하셨다면 우리 역사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제는 우리 민족의 가장 빛나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해준 보물 같은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그 세종대왕을 도와드린 신하들도 모두 과거제를 통해 등용된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제가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공정함의 정신을 길러주고 위대한 인재들을 키워낸 우리 과거제.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제도를 1000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이 이렇게 일찍부터 능력으로 사람을 뽑는 지혜를 가졌습니까?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 민족뿐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 어두컴컴한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읽으시던 그분들, 손이 곱아가는데도 풋을 놓지 않으시던 그분들, 그분들의 그 눈물겨운 노력이, 그 끈질긴 의지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어떤 형편에 있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정신. 그 정신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1000년 동안 이어오신 과거제의 정신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우리 속담. 이 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정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기 때문에 생긴 속담입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머슴 살던 집안에서 정말로 큰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우리 과거제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지요? 가슴이 뛰시지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민족의 후손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의 자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묻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나라가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어디에 가도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지 묻습니다. 그 답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 피 속에 흐르고 있는 학문 사랑, 공정함,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과거제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한 지혜, 과거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천년 전에 이미 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인재를 뽑았던 우리 민족, 핏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우리 민족, 그 지혜와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후손인지,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앞서가는 지혜를 가지셨던 분들인지, 그 자부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주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힘들어할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공부하셨단다. 너의 피 속에는 천년 동안 공부를 사랑한 우리 조상님들의 정신이 흐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손주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시간을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역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